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이야. 네, 자 힘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예쁘네요. 여러분 참 멋지네요. 오, 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요? 실험을 한번 해봤대요. 장미꽃이 있었는데 장미꽃이 왜 이렇게 예쁘지 않아? 추해. 막 그런 얘기를 계속 꽃한테 했대요. 그랬더니 그 꽃이 히리리리리 하면서 시들어 죽더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꽃 종류였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막 그런 얘기, 막 음악도 막 들려주고 하니까요. 그 꽃이 굉장히 잘하더라는 그런 실험이 있답니다. 꽃도 이런데 하물며 사람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는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제발 좀 이뻐해 주세요. 왜 이렇게 스스로 자학을 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잘할 수 있다. 나 대단해. 나 진짜 끝내줘. 여러분 지금 진짜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예쁘고요. 멋지고요. 잘났습니다. 잘났어요 여러분들. 예, 스스로한테도 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멋져요? 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났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어찌 본다면 이 흥선대원군은 근대를 막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바로 이 시간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대사의 출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 세상에 발을 담그게 되는 첫 출발점이 강화도 조약이 아닐까. 오늘 이제 그걸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자, 이 대원군, 이 대원군은 최익현의 단핵상소를 통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죠? 자, 이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그의 아들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고종은요 홀로 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배후에 민씨 세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의 아내가 민씨였거든요. 명성황후가 민씨였는데요. 명성은 너무 똑똑해. 예. 아마 있을 고종은 참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참 안쓰러운 게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뜻을 펼치려 하니까 또 부인 때문에 또 뜻을 못 피잖아요. 그죠?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언제 우리 고종은 똑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런 때가 오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일단은 고종은 이렇게 보여진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 어떤 그 안에 어떤 그 척족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걸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종과 민씨, 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그 정부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정권 항상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 앞에 있는 정권의 어떤 그 정책을 계승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려고 많이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외적으로 먼저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 당시에 통상개화파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통상개화파의 성장, 통상개화파의 성장. 이게 내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이 통상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통상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들어봐라 둘렛 라고 한다면 먼저 대표적인 인물 바로 박규수를 들 수 있습니다. 박규수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이 판서를 이렇게 참 넓게 쓸 수 있는 이유 왜 다 이렇게 못 쓰지? 라고 했더니 이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키가 안 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의 또 어떤 장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게 안 되지? 라고 했더니 왜냐면 제 집사람한테 혼났거든요. 아니 그 집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아니 좀 더 올렸어 봐 올렸어 봐 했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야. 내가 키가 다냐?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큰 실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또 한 번에 반성했다니까요. 네. 박 교수. 네. 박 교수. 갑자기 쓰면서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 누가 있냐면, 이 박 교수는 양반이고요. 그 다음이 오경석과 유홍기라는 인물이 있어요. 유홍기. 그 다음이 오경석. 이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다 중인 출신들이에요. 중인 출신들. 그러니까 이 중인 출신들, 특히 이제 유홍기 같은 경우 의사고요. 오경석 같은 경우 이제 외국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번역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문물에 대해서 빨리 알았던 것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지금 우물한 개구리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 지리지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서양 문물들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준 역할을 바로 오경석이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전문가의 시대야. 조선시대 전문가는 계층이 어떤 계층이에요? 중인계층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중인계층들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 이게 통상기업화가 성장하고 있었고요. 외부적으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일본이 이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또 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바로 어떤 사건이 있으냐면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운요호 사건. 자, 이 운요 사건이 여러분들 75년도요. 1875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프랑스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론 엄청난 피해를 겪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지켰잖아요. 그죠? 통상수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일본이 또 우리한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문을 열어요. 포함을 열어가지고 포를 빵빵 때리면서 협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백기를 든단 말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이 운요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 부근에서 바로 이렇게 포를 빵빵 쏘면서 우리를 건드린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게 바로 이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운요 사건의 어떤 계기를 보면 맨 처음에 일본이 우리한테 이제 그 서계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서계, 네, 외교 문서예요. 근데 이 외교 문서의 글자에 천황의 황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 뭐야 왜 이래 갑자기 황제 황 이건 다 중국말 쓰는데 얘는 뭐야? 라고 해서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 거부한 과정 속에서 일본이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조선을 한번 쳐보자 라고 하면서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이런 정한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바로 이 정한론이 실시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운요 사건이 어떤 그런 배경선상에서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서 강화도로 배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드렸던 사건. 이게 바로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우리랑 그때 통상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마침 우리가 이제 통상기합화가 만약에 이때가 여러분들 대원군 정부였으면 통상 안 합니다. 또 싸울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이기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세상의 문물을 빨리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걸 차단하는 어떤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건 지금 이 고종 민씨 정부는요. 이 대원군은 다른 정책 그리고 이 당시 통상기합화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뭐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울 이유가 있느냐. 외국의 문물을 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드디어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죠. 1876년도에 체결된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조일 수호 조규 라고 합니다.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당시 우리 정부는요. 이거는 그냥 어떤 근대적인 조약이라는 그 개념은 없었고요. 뭐 그래왔잖아요. 세종 때도 뭐 약조 체결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끝날 때도 이제 뭐 기후약조 뭐 이런 것 통해서 또 이제 또
해주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도 일본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해주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였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근대적인 어떤 마인드를 무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강화도 조약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조약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오호.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문장을 왜 일본이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청의 종주권, 이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의 종주권을 부정하기 위해서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조선의 배후엔 청나라 없음. 너는 자주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함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복선을 깔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자, 이제 통상수교니까 개항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느 항구를 열어내면 먼저 부산을 엽니다. 부산 열고요. 플러스 2개를 더 열어라. 라고 하죠. 요 2개는 나중에 이제 원산항하고 요 이제 80년도 원산항하고 그리고 인천항. 여기 이제 83년도에 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기 2개 항구 열고요. 그 다음에 이 강화도 조약은요,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 불평등 조약이냐? 왜 불평등 조약이냐? 이유가 있어요. 불평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조항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해안 측량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해안 측량권. 자, 이 해안 측량권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우리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몸이 있어요. 여러분들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여러분 몸을 이렇게 더듬어. 좋아? 오,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명백히 인권 침해입니다. 주권 침해예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영사재판권. 영사재판권. 요건 근데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만약에 난동을 폈어. 난동을 피면 그 난동 핀 사람들은 우리 조선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조선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 치외법권 뭐예요? 아니에요. 일본법에 의해서 비록 조선에서 난동을 폈다 할지라도 일본인들은 일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팔은 안으로 굽을 거 아니야. 그게 되겠냐고요. 그죠? 이것도 역시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근대적 조약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국가 간에 일단 형식상으로나마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건 형식상으로나마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대적 조약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에는요, 일본이 좀 주장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어요.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최혜국은 뭐냐면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나중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했어. 근데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는 항구를 5개를 열게 해준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3개인데 다른 나라는 5개잖아. 이거 손해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으면 자동으로 3개 열었으니까 2개 더 자동으로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주장했어요, 일본이. 근데 이제 조선은 이걸 내가 우리가 왜 하냐? 우리는 너 일본 옛날에 우리가 서로 친해왔으니까 하는 거지 다른 나라랑은 우리는 조약 맺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조약 맺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걸 못하느냐? 필요 없음 해가지고 최혜국 대우 조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조약이고요. 여기 이제 세부적인 어떤 조항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속 조약들을 부속 조약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입니다. 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조일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조일소 조규,
조일, 수호, 조규. 지금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죠? 의 부록이에요. 부록이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부속 조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조일무역 규칙은 여러분들 삼무라고 보시면 돼요. 삼무. 세 가지가 없네? 세 가지가 없어요. 자, 어떤 세 가지가 없냐면 먼저 무관세예요. 무관세. 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관세입니다. 무관세. 관세 조항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포인트야.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 관세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관세 조항이 언제 들어오냐면 지금 1876년도이죠. 1883년도에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게 체결될 거예요. 그 조일통상장정에서 관세 조항이 들어와요. 먼저 일본과는 그렇고 먼저 그 1882년에 조미소토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데 거기도 관세 조항이 들어와요. 어쨌건 1882년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관세 조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세가 없어요. 1876년부터 1882년 그 사이 동안은 관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이 당시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당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관세가 없는 시기예요. 아시죠? 근데 관세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왜냐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의 상품이 뛰어날 거 아니에요. 서양의 어떤 그 문물들을 많이 가져와서 만들거나 또 수입한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과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경쟁 기간을 좀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게 설정되어 가지고 그 외국에 들어온 물건을 좀 비싸게 팔면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도록 하는 게 관세인데 이게 없는 거라. 이러면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에서 우리한테 팔았던 게 뭐냐면 면제품이거든요. 면제품. 수입 면제품. 영국에서 면제품. 영국에 여러분 산업혁명 성공해가지고 면제품 막 무한급수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질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수공업적으로 만든 면제품들이 이게 팔리니 안 팔리죠.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무관세 정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조약 잘못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정자가 되었을 때 정치하는 사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맺는 조약, 여러분 도장 찍는 그 조약들이 나중에 귀에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정치인들은 못했어요. 잘못된 정치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관세 조항이 들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항세. 무항세. 이건 이제 항구를 사용하는 데 세금 안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무제한 곡물의 유출. 이것도 크지. 무제한 곡물의 유출. 마음껏 일본인들이 쌀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그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우리가 쌀 다 가져가가지고 쌀값이 폭등을 하겠죠.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겠죠. 물건 만드는 사람들 망해. 쌀값 올라가. 아유, 이런 조항을 맺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조일무역 규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일수호 조기부록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조일수호 조기부록은 그 계양장 있죠, 계양장. 이 계양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한다. 계양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돈 써야지. 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을 많이 써? 여기 일본 왕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조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간행이정이 설정되어 있어요. 간행이정. 자, 요거는 여러분 좀 어려울 거예요. 간행이정이 심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게 항구예요. 이게 항구입니다. 이게 항구예요. 자, 이 간행이정이 심리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심리야. 계양장에서 심리. 이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상인이, 자, 지금 일본 상인이 있어요. 와우, 머리 엄청 크다. 선생님과 비슷해. 자, 이 일본 상인이 지금 이 밖으로 벗어나갈 수는 없어요. 이 안에서만 물자를 팔아야 되는 상황들. 이게 바로 이 라인, 요 라인을 우리는 바로 간행이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행이정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간행이정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건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물건들을
내륙으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있는 전통상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부상이라든지 또는 객주 우리 다 배웠죠, 여러분들? 네. 이런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물자를 외부로 팔 수 있도록 한 것. 요게 바로 간행의정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들 요 간행의정, 요 경계선은요. 이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언제 무너지냐면 바로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도움을 주거든요. 이제 배울 거예요. 청나라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을 체결해요. 그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 내용이 뭐냐면 바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간행의정 심리면 뭐지만 4, 5km 될 텐데 우리는 여기 가둬놓고 우리 나가지 못하고 왜 청나라 상인만 나가게? 우리도 해줘! 라고 해가지고 결국 1883년에 조일평상장정을 통해 가지고 간행의정이 그렇지. 그 재물포조약의 어떤 그 이면조약이구나. 조일소조규 속약이라는 게 있어요. 배울 거예요. 거기서 간행의정이 10리에서 50리. 또 몇 년 뒤에는 100리.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간행의정은 일단 10리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여러분들 조약 잘 맺어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은요, 단순하게 일본과 우리의 어떤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서 살짝 문이 열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 강화도 조약으로 조금 문이 열렸을 뿐인데 그 조금 열린 그 문틈으로 어마어마한 물들이 새어 들어오면서 결국은 식민지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 이 당시 살던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이 그런 정도의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뭐 조약을 맺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FTA니 뭐니 이런 거 조약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관심 안 갖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조약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좀 힘이 있으니까 이 당시처럼 좀 힘이 없고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당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100년 뒤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낼지 몇십 년 뒤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지는 한 번쯤은 경계하시면서 그 조약이라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약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조약 맺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뻔합니다. 이제 그래 그럼 받아들이자라는 쪽과 이 무슨 말이 있어서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 두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개화파. 받아들입시다. 지금은 그게 대세예요. 라고 하는 개화파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위정척사파가 있어요. 위정척사파. 자, 위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호위한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뭐를? 바른 것을 호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바른 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건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얘기하겠죠. 그죠? 성리학적 질서를 보호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거죠. 이 사악한 건 뭘까요? 바로 서구 문물이 되겠죠. 이런 위정척사파. 이 원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대원군은 그 대외적인 정책으로서 어떤 걸 취한다고 그랬죠? 통상수교 거부를 취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 바로 이 대원군과 함께 괴를 같이 했던 통상수교 반대론자들. 그 반대론자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와서 지금 개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개항을 반대합니다. 여긴 또 개항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 개항을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위정척사파로 연결되고 있다. 반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외국과 연결된 걸 다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존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 문물 들어왔을 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나뉘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오늘은 여러분들 개화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화파. 자, 외국의 문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속도의 조절은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당, 야당 그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빨리 하자는 쪽과 좀 천천히 하자는 쪽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화파도요.
빨리 받아들이자라는 쪽과 천천히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나뉘는데, 자, 그 개화파 천천히 받아들이자라는 쪽을 우리는 온건파라 그래요. 온건개화파. 온건파.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자라는 쪽을 우리는 급진개화파라 그래요. 급진파. 자, 먼저 온건파와 그 급진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건파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청나라의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청나라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이 양무운동의 정신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중체서용이에요.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용,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이자. 서양의 무기 같은 것만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양무운동이었거든요. 청나라의 어떤 근대화 운동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하는 바로 동도서기를 주장하는 그 세력이 바로 온건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도서기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김홍집을 들 수 있습니다. 김홍집 같은 인물이 바로 어떤 김기수 이런 인물들을 대표적인 온건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급진파는 좀 달라요. 급진파는요, 야 저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언제 변하겠어? 빨리 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일본을 모델로 합니다. 일본의 어떤 사건이면 바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가지고요. 바로 문명 개화론적 입장. 네, 문명 개화론적 입장. 서양의 어떤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신, 그들의 어떤 법률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수용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역시 김옥균. 이런 인물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아직은 맨 처음에는요. 그들의 어떤 대립이 극심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은요. 초기에는요. 연결되어 가지고 이 개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 개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거예요. 통리 기무 아문. 개화 정책의 추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리 기무 아문 밑에 12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통리 기무 아문과 12사. 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갑오을미개혁 할 때 갑오개혁 배울 거예요. 1차 갑오개혁 때 그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기구는 어디였냐면 바로 군국기무처입니다. 근데 이 당시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그 뒤에 나올 때 그 붙는 개혁기구는 통리기무아문이다 라는 거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리기무하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신식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신식군대. 지금 왜냐면 동도서기적 입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식군대 만들어요. 그 신식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별기군이다라고 합니다. 별기군. 네. 신식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의 또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별기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신식군대를 만들어서 구식군대 어떻게 되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군형. 여러분 조선기 군대 있잖아요. 여러분들 훈련도감 출발했던 그 5군형. 그 5군형을 이영으로 축소시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조직 개편이네요. 그것도 정리해고가 되겠습니다. 5군형을 이미 이영으로 축소시켰으니까 엄청난 정리해고잖아요. 그죠? 아무 일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고되는 사람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왜냐면 5군형 대부분은 여러분들 훈련도감 출발했지만 직업군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직장을 잘린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없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리고 외국의 사절단들을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외국의 사절단들을 많이 보냅니다. 자, 어떤 사절단들을 보내는지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자, 어떤 사절단들을 보내냐면요. 먼저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 바로 영선사가 있습니다.
영선사. 자, 이 영선사는요.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인데 가서 뭘 보고 배워와라? 무기제조법. 무기제조법 보고 배워와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임오군란 터지면서 결국 돈도 떨어지고 해서 조기 귀국했지만 어쨌건 그들이 노력에 의해서 이제 근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기창이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영선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절단이 있었냐면요. 조사시찰단이라고 있어요. 조사시찰단. 자, 이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파견된 그런 사절단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시찰단은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그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돼요.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암행어사 형식으로 일본에 파견되어서 그 근대 문물을 보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모습들. 이 조사시찰단은 다른 말로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조사시찰단은 다른 말로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학계에서는 신사유람단, 이거 유람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정말 그 연구에서 보고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간 겁니다. 조사시찰단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낸 사절단이 뭐가 있냐면 수신사가 있어요. 수신사는 뭐 저희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 계속 이제 보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 수신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에 파견된 그런 사절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요? 양란 이후에 특히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이제 기후 약조를 통해서 국교가 재개가 됩니다. 일본과 조선 간에. 그러면서 일본의 막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선진문물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로서 우리나라에서 사절단이 대거 파견되잖아요. 그 사절단을 뭐라고 합니까? 통신사잖아. 통신사. 그죠? 통신사는 여러분들 중국, 한국, 중국, 조선, 일본으로 어떤 그 문화의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수신사는 정반대예요. 서양, 일본, 조선 이런 식으로. 방향이 거꾸로 되는 것이죠. 수신사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문물들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수신사 중에서 여러분들 이 김홍집이 또 수신사로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이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책자가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이 회오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책자가 뭐냐면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썼냐면 황준쉔. 이거는 바이 그 청나라의 사신, 일본에 파견된 청나라 사신인 황준쉔 이 쓴 조선 책략을 들고 옵니다.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이 일본과 결합하고 결일,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연미해야 한다. 연미.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이 중국과 친해야 된다. 뭐 이미 친하잖아. 이미 친해요, 중국과는. 그 다음에 결일해야 된다. 강화도를 체결했잖아요. 그죠? 이건 이미 해결된 거야. 그런데 여기 하나 옵션이 더 들어가죠. 연미해야 된다.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 오 마이 갓.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앞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랑 싸웠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지금 제너럴 셔먼 사건 이후에 신미양요, 어제현 장군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아마 통곡을 할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국과 어떻게 싸웠는데 미국과 수혈한다고? 말이 돼? 아마 어제현 장군이 무대에 벌떡 아마 일어나실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지금 이 김홍집이라는 사신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신이 이제 김홍집이라는 사신이 지금 가져온 이 조선 책략. 그러니까 이쪽 위정척사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 그게 바로 개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화 반대. 그렇죠. 개화 반대. 이 개화 반대의 어떤 그 핵심, 바로 이 조선 측량에 대한 반발. 조선 측량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때 바로 영남 지역 유생들이 만여 명들이 상소를 올렸다라고 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여기에 이 연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타났던 개화 반대 사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들 미국하고 수교합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이 그래서 체결이 될 거예요. 일단 그 흐름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기금화문 중심으로 어떤 이런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런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있죠. 생소하잖아. 낯설잖아 일단. 그죠? 자, 첫 번째 그 반발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 오군영을 이형으로 축소시키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반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이형. 이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던 난. 그 난이 바로 임오군란이 되겠습니다. 임오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란에서 임오군란. 언제 82년도에 188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임오군란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어났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식군인 차별이에요. 이건 지금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직업 군인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직업 군인이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월급을 주지를 않아. 이거 말도 안 돼. 그럼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항의를 했네. 항의를 했는데 한 달치 월급 줬거든요. 얼마나 생각해봐. 아빠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 한 달치 월급 받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그 쌀가마 지고 가가지고 자 아빠가 저기 쌀한가마 받아왔다. 야, 우리 오늘 그냥 배 터지게 그냥 한번 밥 좀 먹어보자. 라고 해서 딱 쌀가마 뜯었는데 그 안에서 겨, 모래 이런 게 쏟아져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돌변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부정과 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식군인과의 어떤 차별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에 우리의 흥선대원군, 지금 뒤에서 지금 뭔가 재기를 누리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흥선대원군이 여기에 또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난리 났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명성황후가 결국 명성황후가 피신까지 가는, 아직까지는 이제 황제는 아닌데 일단 나중에 이름을 이제 써볼게요. 명성황후가 피신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들. 이때 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굉장히 스텝이 꼬여요.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이제부터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은 외세 의존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요 독입니다. 독. 외세를 활용할 수는 있어도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모든 걸 풀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아주 고질적인 외세 의존적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청나라 끌어들여요. 청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 군인들이 딱 와가지고요. 저기 동대문에다가 포를 다 걸어요. 포를 다 건 다음에 그 바깥에 지금 이제 신설동 왕십리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포를 막 날리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 지역에 이 구식군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빈민들이 그 당시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포를 막 때리면서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를 해갑니다. 자, 결국은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된 사건. 이게 바로 임오군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청에 의해서 이게 진압이 되었다면 이게 절대 여러분들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짜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구할 거 아니에요. 뭘 요구할까요? 우리가 일단 모처럼 군대를 끌고 들어왔으니까 일단 내정 간섭을 좀 한번 해봅시다. 내정 간섭. 왜냐면 지금 일본도 지금 우리를 좀 지켜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종주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정말 짜증이 진짜,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들을 파견해요. 고문. 그래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뭐 마젠창, 웨안스카이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인 고문으로는 누가 있냐면 바로 멜렌도르프, 목대감이라고도 하는데요. 멜렌도르프. 특히 외교와 재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고문 멜렌도르프. 이 멜렌도르프는 여러분들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인 우리 제 예전에 한번 봤죠? 독일인 어디 나왔지? 전시회에 나왔는 독일인. 오페라트. 그죠? 남현군무 도굴시도 사건, 독일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멜렌도르프가 선생님 근데 이상하네요. 청나라가 내정간섭인데 왜 갑자기 독일인이에요? 네, 청나라에 와 있었던, 청나라에 부역한 사람이죠. 을 우리나라에 이제 파견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정적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 간섭, 뭐 여기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짜는 없으니까.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이름 무지하게 길어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엄청 길죠, 여러분들.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맺은 조약, 이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계기로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내지 무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계기. 왜냐하면 앞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우리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서 이 조일수호 조국 부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행의정이 설정되어 가지고 내지 무역은 안 된다. 여기 지금 이게 핵심이 뭐냐면 간행의정 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지 무역의 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지 무역 안 돼요. 그죠? 내지 무역이 안 된다고요. 이건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자, 내지 무역이 안 되는 시점에 1876년 갑니다. 쭉 가요. 내지 무역이 안 돼. 안 되다가 바로 임오군란이 벌어진 이 시점이 되면서 이제 내지 무역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야? 청나라만 이렇게 열어줘? 그럼 우리 일본은 어떡할래? 일본도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과 맺은 조약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과 맺은 조약. 자, 특히 여러분들 이 별기군 있잖아요. 저 별기군을 지휘하고 가르쳤던 장교가 바로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명성왕후를 쫓아가는 한 무리가 있었고요. 또 한 무리는 바로 일본인들을 추격했던 또 한 무리가 있었죠. 자, 이러면서 일본이 허겁지겁 도망다니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제물포까지 추격을 합니다. 일본인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일본 그 제물포 배 타고 이제 쭉 나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함부로 들어오질 않아요. 뭐 너희들 우리랑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간다. 라고 해서 제물포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참 멀리 도망갔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한다. 제물포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는데요. 이 제물포 조약의 핵심이 뭐냐면요. 야, 너희들 우리 못 지켜주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99인들이 지금 막 우리 공사관 막 불태우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안 되겠어. 우리가 스스로 지킬 거야. 우리가 지킬 거야. 그거 인정해줘. 라고 해서 이 제물포 조약에서 바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보세요 여러분들. 청나라 구인들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군대 들어왔죠. 이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계기, 그게 바로 이 제물포 조약이에요. 임오군란을 통해서. 이게 웬일이야.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뭐 주일
그러니까 주한 일본인, 또 주한 청나라 군인, 막 이런 사람이 막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정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 아니 왜 우리는 간행이적으로 잡아놓고 왜 청나라는 이렇게 내지 못해줘? 우리도 풀어줘!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재물포조약이 이면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일, 수, 조규, 속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왜냐하면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그 간행이정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조일, 수호, 조규, 속약에 간행이정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간행이정을 확대합니다. 간행이정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정말 외세를 끌어들이면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의 어떤 정부, 하나의 어떤 정권은 유지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국가의 이익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 정치인들은 죄받습니다. 역사에서 그런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아쉬운 어떤 현상입니다. 자, 어쨌건 이제 이러면서요, 이 청나라 내정 간섭이 더욱더 강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청에 원래 이 의지하면서 갔던 세력들이 바로 이 온건파들이잖아요. 그죠? 이 온건파들이 청에 의지해서 결국은 청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 판으로 만들었다 이거지. 있을 수 없다 이거지. 라고 하면서 그 급진파들이 이 온건파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전까지만 해도 통일기만하면 그 시절만 해도 같이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파트너였는데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가지고 이 급진파들이 온건파를 때리는 사건. 이 온건파를 때리는 사건. 급진파들이 온건파를 때리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겁니다. 갑신정변 1884년 임오군란 2년 뒤 84년도에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갑신정변이 벌어지게 되는 그 계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 멜란도르프. 이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와요. 다가옵니다. 뭐냐면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멜란도르프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찍어내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자. 그때 이제 만든 그 돈이 뭐냐면 당오전.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화폐 찍어냈다가 아픈 추억이 한 번 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때 왜 경복궁 중건한다고 해서 당백전 졌다가 물값 폭등을 하고 화폐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김옥균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화폐를 찍어내면 안 된다.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임오군란 때 들어왔던 멜란도르프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이 내가 저 차관 빌려올게. 라고 해서 일본에 간단 말이죠. 근데 웬일이야. 차관을 빌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급진파가 정치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차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차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정치적 위기였죠. 그리고 이때 마치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임오군란 때 들어왔던 그 병력의 일부가 베트남 쪽으로 빠진단 말이죠. 청병력이 빠져요. 청병력이 이동. 일부 이동.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정적 위기, 청의 병력 이동,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우정총국 개소식. 이 우정총국 개소식. 그러니까 오픈하는 날 파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우정총국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거 우체국이죠, 우체국. 최초 우체국이잖아요. 그죠? 이때 일을 벌인 거지. 왜냐면 이 우정총국 개소식에 그 민씨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거사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리셉션에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마시면 하하하하 야 아주 우정총국 여기서 이제 뭐 근대적인 어떤 우편제도가 나올 겁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순간에 갑자기
불이야! 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우정총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나올 때 그 문 밖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내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씨 척족들이 완전히 막 그냥 상처를 입고 막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 우정총국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급진기아파들이 향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창덕궁. 네, 우정총국 이후에 창덕궁으로 향합니다. 창덕궁으로 향하죠. 왜? 여기 누가 있는데? 고종과 명성황후 여기 있잖아요. 그들을 딱 잡는 거예요. 잡고 나서 권력을 어떻게 보면 딱 장악한 것이죠. 고종. 왜냐면 이거 왕의 나라니까 일단. 그죠? 딱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그 개혁안이 뭐냐면 바로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거죠.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 14개조 개혁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제군주제는 왕이 존재합니다. 그 왕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죠?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왕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 왕도 법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도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거예요. 입헌군에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지향하는, 왕권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본격적인 개혁이라면 경제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경제면에서는요 어떤 개혁이 있었냐면 먼저 항상 여러분들 개혁안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갑신정변에서 개혁안 나오고 갑오개혁에서도 개혁안 나오고 그리고 저희 독립협회에서 개혁안 나오고 그 전에 동학농민운동 개혁안 나올 거예요. 그 개혁안 나올 때 재정의 일원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재정의 일원화는 뭐냐면 재정이요 왕실 재정 따로 국가재정 따로따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실 재정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야. 투명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근대화, 그 사회가 발전된 사회다 아니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투명성이에요. 투명한 사회는 그만큼 발전한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투명하지 않은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딱 하신 다음에 투명하지 않다라고 했으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먼 거예요.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정말 오죽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걸 투명하기 위해서 왕실 재정 국가에 따로 하는 게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재정의 일원화라는 겁니다. 자, 이 재정의 일원화인데 그럼 어디에서 이 재정을 관할하느냐? 바로 호조예요. 자, 여러분들 의정부 6조 2호 예병형 공이잖아요. 그죠? 그 호조에서 재정을 일원화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4개조 개혁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조법의 개혁이 있습니다. 지조법. 자, 이 지조법은 뭐냐면요. 바로 세금 개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지가 이제 토지할 때 그 지잖아요. 세금 조자인데 토지세를 개편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토지 분배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토지 분배는 아니에요. 토지세 개편은 맞는데 토지 분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 개혁을 볼까요? 사회적인 면 개혁.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거. 야, 왜냐면 이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뭐냐면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여러분 평균 연령대가 제가 몇 살이라고 제가 일강에 설명드렸습니까? 20대예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인데 빵빵한 집안의 자제들이에요. 신분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분제를 없애자? 그럼 이상한 거지. 잠깐 멈춰가지고 왜 그랬을까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100년 전 신세대들의 꿈.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평등사회를 물려주겠다는 그 꿈 하나로 이들은 일어선 겁니다.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박수,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분제 폐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공국 폐지. 이 해상공국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제 경제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면도 상관없어요. 해상공국은 뭐냐면 이건 보부상들.
보부상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곳이에요. 해상공군. 제가 얘기했죠. 근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 주체 세력들이 지금 해보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바로 투명한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명한 사회. 보부상들의 특권층 이런 거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해상공국이 없으라는 얘기예요. 해상공국의 폐지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장관. 이거 정조 때. 이 정조 때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소수 어떤 그 가문들의 어떤 그 중앙 관직으로 올라오는 그런 통로 그런 걸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 이런 것도 없애라. 하여튼 투명하지 않은 건 다 없애라. 라고 주장하는 이런 14기조 개혁안 일부를 한번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지? 이상하네. 좀 이렇게 좀 이게 일이 크게 벌어지면 우리 오빠들이 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오빠들이 안 와. 올 수가 없지 지금. 우정총국에서 변을 당했는데 어떻게 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때 이 명성황후가 사정을 알아보게 하죠. 창덕궁에 있다가 궁궐을 옮기거든요. 이때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궁으로 옮겼는데 뭔가 느낌이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고조원한테 창덕궁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창동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 세력들이 그리고 또 일본이 이때 좀 도와주거든요. 아주 일부 병력이 도와주는데 이 창덕궁을 지키긴 좀 어려워요.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명성황후가 돌아가자고 하는 거야. 돌아가자. 결국은 돌아갑니다. 결국은 돌아가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 사실을 알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청나라를 끌어들인 것이죠.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청에 의해서 창덕궁에서 교전이 벌어지지만 결국 그 일부 일본 병력들은 패퇴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갑신정변 세력들도 도망을 갑니다. 물론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요.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키면서 고종을 지키면서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3.1천하로 끝나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3.1천하. 네, 일본군과 청과의 교전에서 누가 이긴다? 바로 청나라가 승리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청나라가 진압을 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 앞이랑. 자, 청나라 진압을 했죠? 네.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내정 간섭 똑같습니다. 내정 간섭 당연히 강화됩니다.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더욱더. 왜냐하면 외세를 끌어들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줘야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정말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청은요. 굉장히 중요한 조약을 일본과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과 지금 청이 한번 붙었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 한반도 내부에서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위험하다. 양 군대가 지금 이모곤란 때문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모곤란 때문에. 그죠? 이모곤란 진압하게 청나라 들어와 있고 일본군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벌써 갑신정변 한번 붙은 거야. 그죠? 이거 좀 위험한데? 라고 해가지고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네, 텐진 조약이라는 겁니다. 이 텐진 조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 텐진 조약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양국 군대 네, 두 나라고 양국 군대가 일단 철수해요. 일단 철수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대판 붙겠다. 철수하자. 만약에 청나라와 일본 중에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끌고 들어올 때는 그 사실을 통보한다.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갑신정변 때 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뒤에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내용 때문에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한다 라는 명분으로 바로
청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 텐진 조약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스포일러가 너무 아프다.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은요. 일본 이때 이제 이 갑신정변 과정 속에서 또 이 기층 민중들이 이들이 지금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본 나쁜 것들 하고 하면서 일본 공사관에 몰려 일본 공사관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항의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우리 공사관 불태워? 이거 배상금 내놔. 라고 하면서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일본과 체결한 조약, 그 조약이 바로 한성조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모군란 때 일본과 체결한 조약은 재물포조약이야. 인천까지 쫓아갔다라고 그거 떠올리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재물포조약이야. 근데 갑신정변 때 체결한 조약은 한성조약입니다. 이 한성조약에서는 바로 배상금을 또 지불하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일본이 지금 이 난을 일으키는 그 주범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한테 배상금을 지불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그죠? 힘이 없으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엄청난 그 시간을 한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내용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위정척사파가 보이는데 개화 반대 이렇게 반대 하잖아요.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하죠. 결국 나중에는 쭉 뒤로 가면 여러분들 을미사변 벌어지고 을미개혁 중에서 단발령 이게 나오면서 이제 의병투쟁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울게요. 자,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시대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대원군 물러나고 고종민씨 들어오면서 내외적 사건에 의해 가지고 강화도 조약이 지금 체결되었네요.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고 계셔야 되겠죠. 그 부속 조약들 정말 터무니없는 턱없는 이런 조약들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국 문이 열렸어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열렸는데 이 개화파가 당시에 추진했던 개화정책의 어떤 중요한 베이스가 바로 이 통리기무아문이다 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마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이 여러 어떤 그 모습들 중에서도 뭐 영선사, 조사시찰단, 수신사가 있는데 특히 이 연미라고 하는 거 사절단을 보였던 수신사가 가져왔던 이 조선 책략에 의해서 연미라고 하는 거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조미소 통상조를 체결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반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절단은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이 임오군란, 바로 저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식군인들이 지금 중심되어서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서 내지무역의 길이 열린다는 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계기로 해서 내지무역 길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는 사실.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정 간섭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반발, 급진기파가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더라 라고 하는 거. 이 갑신정변에서 이 14개조 개혁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의 일원화,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호조, 그 다음이 지조법, 요거는 토지분배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토지세 개혁입니다. 그리고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내용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3.1천으로 끝나게 되었고 이걸 계기로 갑신정변 때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텐진조약.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되고 진압하는 명분하에서 결국 청일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던 조약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자꾸 임오군란도 지금 청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청의 어떤 진압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지. 근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또 갑신정변, 또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정권만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가의 어떤 그 이익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정치를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그런 게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정치인이 되었을 때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죠. 그 능력 없음을 외세를 끌어서 채워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라는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나라는 약해질 대로 약해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식민지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개혁, 즉 소수의 엘리트, 김옥균, 홍영식, 박영호, 서광범, 서재필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남은 거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있겠네요.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